자기의 탄생. 우리는 아주 일상적인 용어로 도자기라고 말하고 있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그릇 중에 아직까지 도자기를 능가하는 용기는 없습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과 재료에서 도기와 자기를 구별해 말하기도 합니다. 미술사에서는 유약을 발라 1300도라는 높은 화도에서 번조된 견고한 것을 자기라고 하고 낮은 온도에서 구워낸 연질의 그릇을 도기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는 도자기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약의 발명. 자기의 출발은 중국에서 한나라 때 회도라고 하는 초기 단계의 자기를 거쳐 남북조 시대에 들어와 월주라고 하는 곳에서 AD 3세기경에 만들어낸 것이 처음 시작입니다. 월주 가마 이전에는 유약을 발라 자기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월주 가마 사람들이 유약을 발명해낸 것은 아닙니다. 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히 그 원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도자기를 만들 때 그릇을 성형해서 가마속에 집어넣고 불을 떼기 시작하면 장작이 타면서 가마속에는 나무재가 날리게 됩니다. 그 재가 날려서 그릇 어디인가 가서 앉게 되면 허옇게 덮개가 집니다. 그러나 가마속 화도가 높아질 경우에는 재가 녹으면서 흙과 결합하여 반짝반짝하는 엿기름 같은 것이 흐르는 유리질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통 자연유라고 합니다. 자연유란 이처럼 자연스럽게 생긴 유약으로 요즘 현대 도예가들이 도기를 만들면서 잿물류를 살린 예술작품을 시도하는 것이 바로 이 기법을 이용한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유리질 현상이 일어나는 곳에서 물이 스미지 않고 누런빛이 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가야 신라 도기에도 자연유가 생긴 그릇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월주 사람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초보적인 청자가 월주에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청자의 물리화학적 원리. 이리하여 자기 역사는 월주 가마의 청자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자기 역사가 청자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물리화학적인 관계 속에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유약이란 쉽게 말해 잿물입니다. 나무재를 이용한 것입니다. 보통 느릅나무에서부터 참나무 지푸라기 같은 것을 뗀 재를 물에 오랫동안 담가 하얗게 발라지고 1300도가 넘게 구워내면 누런빛이 나기도 하고 푸른빛이 나기도 합니다. 여기서 푸르다고 하는 것은 녹색을 의미합니다. 박물관에 가서 보게 되면은 청자라고 분명히 쓰여져 있는데 누런빛이 나는 청자들이 있습니다. 또 올리브 빛깔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영남대 박물관장이었을 때 건들바위라고 하는 대구 골동상가에 있는 어느 할아버지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진기위한 물건이 있어 박물관에 가져가서 감정을 받아야 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니 관장님 고려 황자를 아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런 빛깔이 나도 그거는 청자라고 부릅니다. 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누런색이 나면 황자라고 불러야지 왜 청자라고 부릅니까? 라고 반문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청자가 되려다가 실패해서 누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청자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했는데도 할아버지는 전화도 끊지 않고 계속 따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간이 되다만 사람도 인간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청자가 되려다 누렇게 된 것도 청자입니다. 라고 대답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구웠는데 어떤 때는 누렇게 되고 어떤 때는 푸르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흙 속에 들어있는 미량의 철분이 불의작용에 어떻게 변하느냐에 있습니다. 철분을 원소 기호로 쓰면 Fe입니다. 저는 문과를 나와서 잘 모르는데 Fe가 존재할 적에 산소하고 같이 결합하여 Fe2O3의 단계에 있는 것을 소위 산화 제2철이라고 합니다. 이 산화 제2철이 흙 속에 철분으로 녹아 있는데
가마를 폐쇄하고 불을 계속 지피면 나무가 불에 타면서 흙 속에 산소까지 빼먹습니다. 계속해서 불이 타게 되면 결국 Fe2O3에 있는 O3가 견디다 못해 FeO로 되고 맙니다. 이것을 산화 제1철로 환원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과학 시간에 배운 것을 더듬어 보시면 산화 제2철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황변 현상이라 하고 산화 제1철로 환원될 때 일어나는 현상을 녹변 현상이라고 한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황변 현상까지 일어나는 단계에서 구워지면 황자라고 말하고 싶은 누런색을 띠는 것이고, 이것을 계속 높은 화두로 끌어올려 1300도까지 올라가면 환원 현상으로 청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월자와 월주 비색 청자. 월주 가마에서 초기 단계에 만들어진 것은 매우 드뭅니다. 요즘 백제 문영왕릉 발굴 30주년 기념으로 국립공주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전에 가보면 백제 사람들이 월주에서 수입한 항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때 만든 것은 좋은 청자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발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9세기를 넘어서면 정말로 티 없이 맑은 월주 청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만들었던 청자는 옛 고자를 써서 고월자라고 합니다.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것도 고월자입니다. 그리고 월주가마 청자는 계속 발전하여 10세기에는 완벽한 청자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중국 사람들은 비색이라고 불렀습니다.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워 궁중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비밀스러운 색깔이라는 뜻입니다. 고려청자의 탄생. 중국 월주가마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청자를 만들었지만 다른 나라들은 아직 자기를 만들 줄 몰랐고 중국인들은 이 기법을 누구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려시대 사람들도 마침내 청자를 만들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가야 신라 시대부터 훌륭한 도기를 만드는 전통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미 높은 화도에서 구워내어 자연유가 생긴 도기도 많았고 녹유라는 초보적인 자기도 만들었습니다. 고려 사람들은 중국에서 만든 자기를 수입해 사용하다가 우리도 그런 것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열심히 연구하고 실험했습니다. 그 시기가 9세기 중엽부터였다는 설도 있고 10세기 후반부터라는 설도 있습니다. 아무튼 10세기 후반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청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청자 비색의 비밀을 결코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고려 사람들이 청자를 만들려고 열심히 실험하고 노력한 결과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서울은 개성에 있었기 때문에 개성 주변인 황해도, 배천의 원산리 가마, 시흥 방산동 가마, 용인 이동면 서리 가마에서는 중국의 벽돌 가마를 모방하여 청자 백제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변인 전라도 강진의 용운리 가마, 고창의 용계리 가마에서 청자를 열심히 구워냅니다. 이 가마터에 가보면 실패한 자기 파편이 언덕을 이루도록 쌓여 있습니다. 얼마나 실험했으면 깨진 파편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이 무렵에 만든 대표적인 청자가 순화 4년 명청자 항아리, 993년 고려 태조의 묘실 제1실에서 사용하는 항아리로 최길회가 만들었다는 기록이 항아리 밑바닥에 쓰여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제기였건만 이 항아리는 발색도 누런 것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요약의 상태가 나빠서 고르게 시유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이만해도 훌륭하다는 생각으로 고려 태조의 사당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10세기 말 고려청자의 솔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려 사람들은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100년이 지나면 강진 용운리 가마와 고창 용계리 가마에서 마침내 우수한 청자를 만드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중국 청자가 월주 가마의 성공이라면 고려 청자는 강진 용운리 가마와 고창 용계리 가마의 성공이고 승리입니다.
이때부터 고려청자의 고향은 강진과 고창이 됩니다. 그리고 12세기로 들어서면 강진 사당리 가마와 부안 유천리 가마에서는 아름다운 고려청자를 만들어내어 고려청자의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고려청자의 명품으로는 1146년 세상을 떠난 인종의 무덤인 경기도 장단의 장릉에서 발견된 청자 참외 모양 꽃병을 첫 손가락에 꼽습니다. 이 꽃병은 형태도 아름다울 뿐 아니라 요약의 발색과 시유 상태도 거의 완벽합니다. 이 꽃병을 보면 병의 목이 좀 길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3분의 1만 낮춘다면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꽃병의 형태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목을 성큼하게 길게 뽑아냄으로써 다른 병이 따라올 수 없는 개성을 획득했습니다. 역시 임금의 무덤에서 출토된 꽃병다운 기품이 서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12세기 고려청자에는 명품이 참으로 많고 다양합니다. 병의 경우 일반적으로 많이 만들어진 목이 긴 병 외에 표주박 모양의 병, 대마디 무늬 병, 죽순 모양 주전자, 거북이 모양 주전자, 오리 모양 병, 동자 모양 병, 각종 상형 청자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청자가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진 것은 음각이나 양각 무늬를 넣는 문양 효과가 신통치 않기 때문에 아예 조각적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이것은 조만간 고려 사람들이 상감 청자를 발명하게 되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도자기의 형태는 흔히 인체에 비유하여 그 모습을 설명하곤 합니다. 항아리의 몸체, 어깨, 허리, 병의 목 등이 그것입니다. 그중 입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자로 흔히 구연부라는 어려운 말을 곧잘 씁니다. 그것은 병이나 항아리의 입은 정확하게 말해서 주둥이라고 해야 하는데 어감이 좋지 않으니까 입 구연부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것을 미술사 용어로 아가리라고 합니다. 어쩌면 그 말이 제일 정확하다 할 수 있는데 아름다운 병을 말하면서 막상 아가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자면 주저하게 됩니다. 고려 청자 중 가장 많은 양을 남긴 것은 대접입니다. 이 대접들은 사실 다완입니다. 인종연관에는 연꽃 무늬를 양각으로 새긴 정말 아름답고 빛으로 눈부신 청자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 명품들을 일일이 해설할 여유는 없지만 이들 역시 기형이 대단히 젊고 발랄합니다. (12세기) 고려 청자의 아름다움은 중국인의 눈에도 그대로 비쳤습니다. 12세기는 중국 송나라 청자의 전성기이기도 합니다. 당시 휘종 황제 때는 여요라는 관요를 만들어 여기서 제작된 청자를 최고로 쳤습니다. 타이완에 있는 고궁 박물원에는 중국의 보물이 50만 점이나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중 송나라 청자를 전시한 방에 들어가면 고궁 박물원에는 송나라 여요에서 제작된 청자가 23점이나 소장되어 있다라고 자랑스럽게 쓰여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우수했으면 23점 이나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1123년 고려 인정 원년에 송나라의 휘종 황제가 보낸 사신인 서긍이 고려에 왔습니다. 이분은 고려에 와서 자신이 본 것을 낱낱이 기록하여 이듬해 선화봉사 고려도경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서긍이라는 사람은 눈썰미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고려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고려 정부는 그에게 나쁜 인상을 줄 곳은 가리고 보여주지 않았다고 그는 책 서문에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고려 사람은 술을 마실 때 적당히 마시는 것이 아니라 취할 때까지 마음껏 마시는 것을 좋아하더라 라고 기록할 정도로 세밀하게 관찰해서 모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집을 방문해 보니 그 문갑 위에 어떤 그릇이 놓여 있었다는 것까지 꼼꼼히 기록하기도 했는데 그중 고려 청자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도기 중 색이 푸른 것을 고려 사람들은 비색이라 부르는데 근래에 와서
제작이 공교롭고 색깔이 더욱 아름다워졌다. 여여의 새 가마 청자와 되게 비슷했다. 서경의 이 기록을 통해 우리는 고려 청자가 송나라 여여와 비슷할 정도로 국제적 수준에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은 우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 비색이라는 것은 월주의 비색과 달리 빛쥐색 비자를 쓴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 둘만 할 것입니다. 고려 청자의 세계를 말하다 보면 중국의 청자에 비해 안타깝다고나 할까, 다행이라고나 할까, 아무튼 아쉬움과 고마움이 교차하는 역사적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 청자 중에서 그 당시 사람들이 쓰면서 전세되어 내려온 유물은 단 한 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고려 청자는 전부 다 무덤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참 고맙게도 저승갈적에 청자 그릇 하나라도 무덤 속에 넣어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승갈 때면 왕이면 꽃병도 가져가고 잔받침도 가져가고 찻잔도 가져가고 귀족들의 경우에는 찻잔 하나 가져가거나 병 하나 가져가곤 했습니다. 또 없는 사람은 질그릇으로 만든 것이라도 하나 가져가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조상들의 이 고마운 풍습 덕분에 우리는 고려청자의 세계를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조선 말기 고종 황제 때 얘기인데 그때 이토 히로부미는 쉽게 말하면 고려청자 작물아비로 최고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한반도에 올 적이면 도굴꾼들 시켜가지고 청자를 파오게 해서 그중 좋은 것들을 골라 가져가서 일본에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선물하며 일본 말로 와이로 쓰는 데다 사용한 거예요. 천황에게도 바치고 자기 밑에 있는 부하에게도 나눠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제실미술관에는 아주 아름다운 고려청자가 97점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1965년 한일회담 때 그것은 명백한 약탈문화재니까 반환하라고 해서 한일협정서에 의해서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돌아왔습니다. 앞에서 본 청자 명품 중 청자 거북이 모양 주전자도 그중 하나입니다. 사실 이때 우리는 약탈 문화재에 대해 더욱 엄하게 추궁해야만 했는데 겨우 이런 물증 있는 유물 몇백 점만 돌려받고 한일협정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도굴이 자행되고 있을 적에 어떤 순진한 사람이 청자 그릇 하나를 주었어요. 그 당시에는 진귀한 것을 주면 임금님한테 바쳤습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는 그 청자 그릇을 보고 세상에 이렇게 파란 그릇이 있느냐? 이게 어느 나라 사람이 만들었느냐? 뭐에다 썼던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청자하면 그전부터 오늘까지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지만 청자는 조선시대에 들어오면 그 생명을 다한 과거의 유산입니다. 분청사기로 넘어가면서 청자의 세계는 막을 내렸습니다. 분청사기의 종류. 분청사기는 관요가 아니라 민요로 제작됐기 때문에 각 지방에 따라 시대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분청사기의 종류를 보면 15세기 전반경에 제작된 상감 분청사기와 인화 분청사기, 그리고 15세기 후반경에 제작된 박지 분청사기, 선각 분청사기, 그리고 철화 분청사기가 있고 16세기 전반경에는 귀알, 덤벙 분청사기가 만들어집니다. 고려시대 상감청자의 연속으로 만들어진 것이 상감 분청사기라면 새로이 인화기법의 꽃무늬 인화 분청사기는 조선 초에 새로이 만들어진 양식입니다. 인화 분청사기 중에는 관사명이나 지명을 새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선 왕조 초기에는 국가에서 직접 가마를 운영하지 않는 대신 세금이 하나로 각 지방에서 제작된 분청사기를 거두어 사용하면서 생긴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화 분청사기 중에는 요즘 조달청에 해당하는 장흥고라고 써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릇에 장흥고라고 글씨가 쓰여있는 것은 그릇을 만들어 서울까지 오다 보면 중간에 깨지는 것도 많지만 다른 사람이 빼먹는 게 많으니까 아예 그릇에 조달청으로 가는 것이라고 박아버렸던 것이에요. 이런 것을 개인이 쓰다 들키면 혼나는 것입니다. 15세기 후반에는 전라도 지방을 중심으로 선각 분청사기와 박지 분청사기가 만들어집니다. 선각 분청사기는 태토에 백토를 바른 다음 음각선으로 무늬를 새기는 것이고 박지 분청사기는 반대로 백토를 바른 다음 문양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모두 대나무 칼 같은 것으로 긁어내는 기법입니다. 이렇게 만든 선각 분청사기와 박지 분청사기는 그 무늬가 아주 대담하게 추상화되어 시원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선각 분청사기와 박지 분청사기로 만들어진 도자기 중에는 편호, 편병이 많습니다. 항아리와 병을 만들면서 양쪽 면을 납작하게 만든 것입니다. 편병은 본래 망태기에 넣어 어깨에 들쳐매고 다닐 수 있는 술병입니다. 들쳐맬 때 허리춤에서 구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편병 중에는 정말로 기막힌 무늬의 명품이 많습니다. 16세기로 들어서면서 전국의 분청사기 가마들은 백도로 하얗게 분장한 분장 분청사기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때는 조선시대가 벌써 백제의 시대로 들어선 시기였기 때문에 분청사기는 분청사기로서의 특색보다는 백자와 비슷해지려는 노력에서 그랬던 것입니다. 분청사기의 아름다움. 분청사기의 중요한 특징은 관요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흩어져 있는 도공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민요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 모습엔 아주 서민적인 느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관의 통제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운 민간적인 분위기가 나옵니다. 세계 공예 사상 매우 드문 일입니다. 역사상 어느 나라든 그 나라 공예는 지배층의 산물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시대 기술과 지배층의 취향이 흥건히 배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고려 도자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청사기는 각 지방의 도공들이 자기들이 개발한 방식에 의해 자신들의 정서를 반영하면서 제작했습니다. 이토록 조형의 자유를 누린 서민공예는 역사상 다시 찾아볼 수 없습니다. 20세기의 최고의 도예가였던 영국의 버나드 리치라는 분은 미국에 있는 유명한 도자학교인 알프레드 도자학교에 가서 기념 강연을 하면서 20세기 현대 도예가 나아갈 길은 조선시대 분청사기가 이미 다 했다.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답니다. 그분의 동서를 넘어서 Beyond the East and the West 라는 책 속에는 그의 그런 생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버나드 리치는 한국 도자기의 아름다움에 이끌려 1936년에 덕수궁에서 개인전도 가졌던 분입니다. 그럴 정도로 분청사기는 현대적인 감각이 넘치는 도자기입니다. 그 자유분방하고 아무 욕심 없이 만들어낸 분청사기 세계는 우리들의 영원한 자랑입니다. 우리가 보통 분청사기라고 뭉뚱그려 말하는 것을 일본인들은 미시마, 하케메, 고이키, 카타데, 고모가이, 야마모리, 이도 등으로 미세하게 분류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열심히 사용하고 많이 쓸수록 발전하고 파생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열렬히 조선의 분청사기를 좋아하고 아꼈습니다. 일본인들은 이 고려 다완을 아예 조선에 주문하여 수입해다 쓰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의문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인들이 우리의 분청사기를 가져다 무엇라 부르고 어떻게 사용했고 어떤 미감을 발견했는가는 전적으로 일본 문화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의 종교적으로 우리의 분청사기 다원에 열광하는 것을 한국인으로서 문화사적으로 혹은 미술사적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단 한 명도 알려져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분청사기를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분류하는가를 그들의 미의식에 따라 연구한 논문이나 책이 한국에서 나온 바가 없고 그들이 주문해서 수입해간 이라호나 도토야가 어디 가마인가 밝혀낸 학자도 없습니다. 일본의 다도학회에서 한국의 한 미술사가가 참석하여 당신들이 말하는 고려다원은 모두 조선시대 분청사기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대답하기를 당신이 무엇라 부르든 그것이 어디에서 어느 시기에 제작되었든 우리는 고려다원을 신처럼 받들고 존경할 뿐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분청사기에 관한 한 우리는 조상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아주 많은 것입니다.